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열린 토론의 정재영입니다. KBC 열린 토론회는 갑오년 2014년 새해를 맞아서 4가지 의제를 선정해서 각각 한 주씩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지역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고 비엔날레가 2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역 문화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비엔날레 재단 이용우 대표이사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선대학교 교수이자 아시아문화연구소 김아림 소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이기훈 상임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착공 10년 만에 완공되고 광주 비엔날레가 20주년을 맞으면서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오랜 꿈에 다가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올해 콘텐츠 개발과 전당 운영에 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고 전당의 5개원 감독이 모두 선임되기는 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얼마나 내실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낼 것인가가 문화전당 성패의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전당 운영 주체를 놓고 지역에서는 정부의 전당 운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인에 위탁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기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95년 첫 전시를 시작한 뒤 성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는 국제적인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자리 잡은 광주 비엔날레와 아시아 문화전당을 어떻게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신년 특집 열린 토론회. 문화도시로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비엔날레를 양대 축으로 2014년 올 한 해 지역 문화계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토론해본다. 네, 방금 보셨듯이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고 비엔날레가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먼저 박 의원님, 지역민들께 새해 인사하고 올해 그 아시아문화전당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명들이 터져 나왔었고요. 사실 그 점 저희 그 정치인들도 대단히 책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해를 맞으면서 또다시 우리 지역 문제를 차분히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새롭게 다잡아 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05년 시작된 이래로 거의 10년에 걸쳐서 올 말이면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또 내년 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개관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를 올해부터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문화발전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비엔날레가 20주년 됐습니다. 네. 네, 그동안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세월이 참 빨리 갔습니다. 사실 창설 초기만 해도 비엔날레가 뭔지를 설명하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비엔날레가 2년마다 열리는 예술 행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전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모두에게 다 인식이 됐습니다만은 20년 전만 해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광주에 비엔날레라고 하는 큰 불덩어리가 하나 떨어졌고, 지난 20년간 그래도 비교적 잘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라고 하는 그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정부단체에서 조사한 여론에 따르면은 아마도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 가운데 광주 비엔날레하고 부산영화제가 인지도 1, 2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주의 하나의 자랑거리로 탄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비엔날레가 향후 전개돼야 하고 하는 것이 큰 숙제가 또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김아림 소장님. 네, 올해 완공되고 이제 문화전당이 내년에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광주에는 어떤 의미를 이게 갖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광주는 이제 처음으로 아마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책 사업이
실제 이제 추진되었고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가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동안 거의 이제 10년쯤 되었는데요. 이제 어떤 담론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구체적인 법제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적으로 이제 전당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지역으로 우리 광주 지역으로 보면은 단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아시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전진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될 거고요. 경제적으로나 혹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한 파급력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이사님, 저기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지역문화계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간단히 어떤 활동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역문화교류재단은 지난 2005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문화재단입니다. 강주가 문화도시를 말하고 있는데 관 중심이 아닌 좀 시민 참여에 기반한 문화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문화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지역 문화에 주목해서 강주 문화도시를 아름답게 꾸며가 보자. 이런 취지로 지역민들의 기금을 모아서 그리고 자발적인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문화재단이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의 문화 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 지역의 현안이나 이슈와 관련된 공론의장을 마련하는 담론 형성의장, 그리고 시민문화 사업 등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아무래도 아시아문화전당에 관련해서는 그 문광부 관계자가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쪽에서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제 내년에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문화전당,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일정들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건물 자체는 한 80%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요. 올해 10월이나 10월 말쯤이면 그 건물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핵심은 그 건물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무엇로 채우느냐라는 이제 컨텐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것이 개발해서 채워지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컨텐츠 개발이 작년부터 시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난항을 겪었고요.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가 제가 듣기로는 8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이면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구성이 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컨텐츠들의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컨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도 사실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걱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광주의 이제 컨텐츠가 정체성을 살리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또 동시에 이것이 우리 광주에 국한된 그러한 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또 아시아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아시아적인 어떤 정서와도 맞닿아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또 공감대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컨텐츠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컨텐츠라든지 구체적으로 법인 운영 주체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그렇죠. 말씀을 나누시기로 하고요. 이사님, 지금 이제 전당 안에가 5개의 원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능들을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지금 준비 단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당은 총 5개의 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시아예술국장은 이제 창제작 중심의 공연예술센터이고요. 이제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 문화의 정보 그리고 자원을 축적하고 집적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창조원은 문화자원의 축적과 집적을 통해 창작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어린이 문화원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교육센터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교류원은 5.18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아시아 각국의 정신과 가치를 문화로 교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개 원이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조성사업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전당이 조성사업의 핵심 문화발전소 역할을 현재 지금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5개 원 방금 개략적으로 예,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광주 지역에서 제일 그래도 관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아까 5.18 관련된 원도 있고 예, 하는데, 어떤 부분들 계속 가장 주목하시나요? 현재로서는 이제 광주 5월 및 그런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곳은 이제 민주평화 교류원이고요. 현재 시험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제작 단계에 있는데, 이건 상당히 지역에서 몇 차례 과정을 거쳐서 좀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창조원이 사실은 성장 엔진 역할을 해줘야 할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박혜재 의원께서도 콘텐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해내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컬처 테크놀로지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사실 창조원에서 이 창조 엔진이 되어야만이 훨씬 더 전당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준비가 좀 잘 세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표님 이제 5개 원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비엔날레 재단 측에서도 그 우리 비엔날레하고 연계를 한다면 어느 쪽하고 제일 가장 가깝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비엔날레가 갖고 있는 성격상 사실 5개 원 전부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화전당 전체 추진 과정을 목격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가령 컨텐츠 작업을 할 때랄지 또는 컨텐츠의 최종 결과로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사실 좀 표정이 좀 어두워지거든요. 이 컨텐츠 작업, 컨텐츠 연구에 있어서는 대략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컨텐츠에 관한 공학적 연구가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컨텐츠가 갖고 있는 문화 환경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문화 경제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가령 컨텐츠 연구 과정에서도 가령 이 아시아 문화전당 전체를 하나의 제도권 기관이나 공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그 실험실 기능으로서 랩으로 본 설정 같은 건 상당히 탁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실효성과 효율성을 갖고 지역사회하고 매치될 수 있냐 하는 연구에서는 다소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실안 반영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사실은 그 비엔날레하고 연관을 시켜보면은 문화창조원이랄지 정보원이랄지 어린이랄지 등등이 비엔날레가 갖고 있는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담론의 전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따 또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 아시아 문화 전당 내에 비엔날레가 공간 사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교류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인터랙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개 원 감독들도 대충 선정이 된 것 같고요. 3월이면 이제 컨텐츠도 최종 확정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 지금 컨텐츠 방금에도 우려들을 이제 의원님이나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우려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작년 가을부터 이제 그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각 원마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 발표를 가졌습니다. 발표를 가졌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창조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창조원에도 그런 성장 엔진 역할을 해야 되고 아까 이용우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실험식적인 랩적 성격을 많이 가져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동안 지금 창조원에서 하겠다고 제시된 걸 보면 거의 전시 위주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새롭다기보다는 예전에 비엔날레 했던 것을 다시 갔다 온달지, 그런 비엔날레 했던 개념들을 약간 변형한달지, 이런 식 전시주라서 이게 창조원을 좀 더 프로그램을 좀 바꾸거나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아시아 예술극장인데요. 지금, 개관으로부터 한 2년 안에 80여 편을 공연하겠다고 지금 공연 작품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이게 과연 주로 또 그것도 컨템포러리 아트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예술극장이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리고 대부분 자체 제작보다는 서구나 외국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와서 이제 공연하고 가고 이런 형태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과 혹은 우리나라와 어떻게 뿌리 내리는 접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고 그 점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이건 좀 우려가 크다. 오히려 광주를 대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가장 많은 교류원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5월 정신을 반영하면서 그걸 문화예술적으로 어떻게 승화하거나 재해석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고심해서 만들어서 그것은 좀 기대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작년에 이제 컨텐츠 담기 위해서 지난해 공청회도 열고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역의 의견들은 좀 수렴이 됐었나요?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추진단이나 개발원이 그 콘텐츠를 발표할 때마다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의견이 좀 추상적이다, 모호하다, 그리고 시민 향유나 대중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별도로 그 전당의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는 팀을 꾸려서 콘텐츠 계획안을 마련했거든요. 이걸 추진단이나 개발원 쪽에 전달을 했는데 전체적인 평가가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됐다라는 좀 의견이 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전당 콘텐츠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전당의 운영 주체가 구성이 되어서 5개 원의 장이 미리 선정이 되어서 각각 그 5개 원별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정부 여건상 전당의 운영 조직이 설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개발원이 기형적으로 콘텐츠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특히나 전시 전문가가 창조원, 정보원, 어린이문화원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구나 교육, 체험, 교류의 콘텐츠 자체가 지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이제 컨텐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만은 담아야 되지 않겠냐. 혹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저는 그 컨텐츠도 굉장히 컨텐츠지만은 전체적인 문화 전당의 위상, 정체성 등등에서 아까 김아름 교수께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교류원 같은 데는 확실하게 광주의 정신성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서 나름대로 그 입지가 상당히 확고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조원, 정보원 등등 기타 4개 기관들은 현재 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화창조원은 전시 기능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창조원이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창의적인 문화산업, 문화경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통로들이 있거든요. 그 통로에 관한 구체적 해석이나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간 활용으로 봐가지고 컨텐츠 자체를 전시 기능으로다가 봤고 그 책임자나 감독이나 봐도 전부 전시 전문가들이거든요. 또 정보원 같은 경우도 감독이 전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문화 전당이 전시 기능을 하기 위한 곳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 단계에서 아마도 개관과 개관 전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컨텐츠에 대한 다의적 해석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추진단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추진단은 거의 그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추진단에 전문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외부 용역만 할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이 기능들에 대한 연구가 선임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단 자체 내에서 연구 기능도 갖고 추진단 자체 내에서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같이 추진을 해줬어야 제 기능을 사실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풍성한 용역에 나와 있는 결과는 상당히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 결과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추진단이 물론 이제 그런 연구라든가 또 생산 기능까지 발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추진단은 원래 문체부의 하나의 조직으로서 돼 있는 것이고, 관료 조직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딜레마가 있어. 이게 이렇게 가면 또 이런 어떤 문화 예술의 어떤 경직성이나 이제 넘어설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전문가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또 동시에 재원이라든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다 상존해 있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데요. 어차피 추진단은 현재로서는 2023년까지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년까지 정부 조직화 해달라는 거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그렇게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말 그동안 용역이나 토론회는 수차례 했는데 사실 이야기는 풍성했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가져온 게 없다라는 게 사실 거기만 비판할 일이 아니라 우리 광주 스스로가 사실 또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진단 관련해서 상당히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홍콩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제 홍콩이 그 경제적 중심지, 금융 중심지에서 이제 문화 중심지라고 하는 말까지 내걸고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M+라는 것이 있습니다. M+는 사실 뮤지엄 플러스인데 미술관 기능 이외의 다른 것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는 기능에서 M+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건 홍콩 정부에서 홍콩 정부 내에 문화성에서 주최하는 기능입니다. 그쪽에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추진단은 홍콩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 5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0명이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 자체가 전문성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것하고 그냥 행정 기능을 갖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추진단 속에서는 홍콩이 갖고 있는 아시아의 경제 허브 기능을 좀 살려가지고 우리는 문화 허브 기능을 주장했습니다만은 경제 허브 기능을 문화로 치환시켜서 재수용하자는 차원에서 M+를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이른바 다국적 그 전문가들을 배치를 해서 8개국의 전문가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아시아 문화 전당을 우리가 꿈꾸었고 목표를 했더라면은 이런 그 다국적 기능의 전문가 유입을 사실 했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관중심적인 그 구성을 하다 보니까 추진단이 그런 기능을 갖지 않았을까 좀 늦었습니다만 근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 관중심적으로 가달라는 게 지역사회 요구거든요. 제가 그 점을 지금 예. 고민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의원님, 대표님 이제 뭐 다들 이제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네. 이제 서로 다른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전시 위주다, 컨텐츠. 근데 아까 처음에 모두의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2년 이상 소요된다고 그러고 문제점들은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 초 개관을 앞두고 이 컨텐츠들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그동안에 공연과 전시 감독이 5개 원을 총괄하는 체계에서 지금 5개 원의 각각의 감독이 지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과 지금 그 각각 그 5개 원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지금 채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기존에 그 수없이 많이 했던 영역에 대한 좀 옥석을 좀 가리고 최근에 그 전문적 시각과 그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서 서로 소통했던 콘텐츠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압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맞춰서 선보여야 될 전시, 공연, 연구, 교육 기능과 좀 중장기적으로 그 전당이 해야 될 콘텐츠 내용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투 트랙으로 지금 콘텐츠를 좀 준비하고 그랬다만이 그 개관에 맞춰서 좀 차질 없이 그 내용들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관에 맞춘 컨텐츠 준비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하는 거 2가지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지금 이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개관까지.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게 좀 개관할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야 될 거라는 네,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많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현재 준비되는 것으로 보면은 개관에 임팩트 있는 것이 드물 것 같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죠. 우선 시간도 좀 제한되어 있고요. 아까 2년 말씀하셨는데 좋은 공연 같은 건 뭐 2년 이상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래도 5개월의 감독 체제로 가서 각 감독들의 특성이나 이것들이 이제 좀 나름대로 발휘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들이 이제 훨씬 더 이 촉박한 시간 내에서 가능하면 좋은 걸 하려면 좀 더, 압축하고, 그 다음에 개관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관의 개념. 말하자면 전당을 개념할 때 전시면 어떤 핵심 개념을 잡아서 전시를 하겠다. 혹은 공연이면 어떻다.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보이는 것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각각의 원들이 대표할 수 있는 개관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컨셉, 이 컨셉은 반드시 지역이나 혹은 한국이나 아시아라는 세 차원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잡고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예술계 문화계와 한번 소통을 좀 하고 그걸 가지고 영 안 두면 많은 대표 선수들 아까 이용우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를 막론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이걸로 들어오게 해서 작업을 좀 해서 좀 박차를 가해야 될 시점입니다. 사실은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그 이제 컨텐츠 부분하고 뗄 수 없는 부분이 운영 주체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그것 때문에 연계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굉장히 하반기에부터 지금까지도 시끄러운 부분이 운영 주체 문제, 법인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그래도 이번에 개정안도 내셨는데 의원님 가장 큰 문제는 뭐고 이번에 개정안 내신 가장 큰 요지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작년에 우리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제가 결국 아시아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였죠. 원래 이제 정부의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안을 정부에서 발의를 했는데요. 그 개정안에 의하면 법인을 만드는 것이고 아시아 문화원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사실 법상으로는 전부 내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내심으로는 전체를 그 위탁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결국 법인 하나 안 된다. 이것은 정부가 손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법인화 대신에 현재의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체제로 계속 가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구가 거세게 있었습니다. 그리 이제 제가 그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을 했고요. 또 추진단하고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하고도 논의를 했고 또 전문가들 또 광주시 입장 이런 여러 입장을 사실은 전부 다 수차례 걸쳐서 김아린 교수님께서도 참석하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저희가 대체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아까 이제 우리 김용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법인화로 가면 이제 문화적인 다양성이나 전문성을 살리는 데는 좀 더 유리할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의견은 법인화로 갔을 경우에 그 운영 주체가 민간화되게 되면은 어떤 비용 재원에 대한 조달되는 국가의 책임성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결국 그거를 절충하는 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위탁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위치는 국가 소속기관으로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지역민들의 우려를 반영을 해서 재정상의 문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입법을 하자면 선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법인화로 위탁을 하더라도 그 재정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로 가면서 채택했던 방식을 저희가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재정을 경상비와 인건비 중요한 포지션들을 전부 다 지정을 해서 그거를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못 박았고요. 또 일부 우리 우려 중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과연 전시 기능만 할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것처럼 교류도 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연구도 해야 되는 이런 기지 역할을 명실공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도 사실은 못 박았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을 수정적인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1월 2일자로 발의를 해놓고 심사는 조금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네. 이용호 대표님 방금 이제 박 의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관 주도냐 전문가 주도냐하고는 차원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홍콩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운영 주체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엔날레를 쭉 계속 해 오셨으니까 어떤 방안이 제일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까 박 의원님 얘기하셨던 가운데 제가 전문가 얘기를 드렸던 것은 추진단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령 홍콩 경우도 추진단 속에 공무원들이 오히려 적고 전문가들을 다국적으로 영입을 해서 목적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큰 그림과 먼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 홍콩 엠플러스가 2017년 개관 예정인데 약 1조 원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외부 용역은 거의 없는 것이죠. 내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연구 진척 결과를 홍콩 시민에게 전부 리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또 외부 전문가들 참여시킨 패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컨센서스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전문가 얘기였었고 전당의 자체 내에 전시 프로그램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령 전시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왜 그런 거 하니 사실 이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인데 경영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경영에 있어서의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어요. 쏟아붓기만 하고 전혀 거기에서 아웃컴이 없고 또 생산되는 것이
거의가 다 사실 그 국가의 경제를 갖다가 좀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면 굉장히 피로가 누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시 기능으로서의 전시 기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따가 뭐 이런 얘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 굉장히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복합 문화 공간들은 전시 기능이 중심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시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가 뭐냐면 전시라는 것입니다. 공연은 저녁에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 일어나는 비정기적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상시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시 기능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운영자 주체는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박 의원님이 사실은 절충한 형태로 해서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특정한 기간까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기관들이 거의가 다 반관 반민 또는 운영자 주체가 법인이랄지 화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영국의 가령 국립기관이다 하면 테이트 모던을 들 수 있습니다.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는 국립이면서 관람객이 1년에 8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관객 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립이 소위 그 재단 형태로 전환이 된 것이 20년 경영 후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국가가 예산 보조를 했고 우리가 뽕피드 센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특정하게 뽕피드 센터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보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재단 형태의 경영이 있는 것입니다. 광주 문화의 전당과 이 프로젝트 전체가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다 이제 지역민들이 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사님 보실 때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이번에 박 의원님이 내신 대체 입법안은 특별법 원안의 좀 미비점을 보완하면서도 정부 개정안에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거든요. 국가의 책임 문제라든지 법인화되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라든지 또 전당의 기능과 역할 축소라든지 이런 우려사항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예전에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한 게 랜드마크 문제나 도청 별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역사회의 의견이 나눠져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법안 발의는 박혜자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시민사회, 강주시, 그리고 시의회가 긴밀히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법안을 마련했거든요. 이게 그만큼 지역사회의 힘과 의지가 실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과제는 이게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좋겠는데 또 여러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역사회와 박혜자 의원실 또 민주당 그리고 조성사업의 뜻이 있는 각계각층과 연대해서 실제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앞으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아까 법안 개정안 마련할 때 같이 참여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게 20년 프로젝트인데요. 처음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정권이 4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출발 때의 정권은 저희가 상당히 친밀도가 강했다면 그 다음에 온 지난 정권은 어떻게 보면 좀 친밀도가 좀 약했는데 그때 사실 전당 추진이 굉장히 좀 좀 시간이 딜레이 되거나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번에 문화부에서 낸 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바로 그런 걸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요.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이 신뢰도를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나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 그 다음에 위상이 약화되는 거의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개정에 대한 반대를 했었고 만약 또 다행히 박 의원이 굉장히 고생하셔서 대치법을 발의하셔가지고 그 문화부가 개정안으로 낸 그 안의 약점들을 전부 다 커버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원래 처음 만들었던 특별법보다 좀 강화된 측면도 있고 해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우 대표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자립할 수 있을 정도 20년간은 사실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게 상당한 많은 국민 전체의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전체의 정서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인데 그건 당연히 국가가 일정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지고 이걸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전문성을 어떻게 보강할 거냐 문제 때문에 사실 문화부도 그 고민이 커서 법연화 형태로 해서
그 외국인을 전문가를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가능한 좀 편의롭게 보강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 주체는 이 20년 특별법 시행까지는 현재대로 가야 되고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제 네. 개정안 발의는 하셨는데 이게 네. 이제 앞으로 소위도 있을 것이고 네.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일정은 언제까지로 잡고 계시는지? 예, 이제 저희가 이제 2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그 임시국회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저희 상임위에서 제일 이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뜻을 모아야 되는 게 결국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2월에 일단 이제 처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 특별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1차 지금 심사의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11월에 건물은 완공이 되더라도 오픈하는 것은 일제 이제 한 6개월 정도 시운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이제 상반기 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기를 봐가면서 그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할 때도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재정이 들어가 있어요. 경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앞으로 사업개발비라든가 이런 항목들을 정해서 재정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가 상당히 어떤 그 반대 의견을 뭐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을 유지하고 또 일부 아시아 문화원이란 법인도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체제인데 아시아 문화의 전당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인력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을 제가 생각할 때 한 50명에서 70명 사이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이제 안행부에서도 상당히 뭐 그 제동을 걸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지금 뭐 기존 안대로 가면 그러면 한 300명 정도 공무원이 필요하다는데 그럼 전체 다 공무원으로 할래? 뭐 이제 이런 그 협상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기재부나 안행부보다 저는 실제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그 뜻을 모아주는 거 이것밖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그동안 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 추진 과정에서 사실 여러 차례 사실 의견이 달라서 좀 갈등을 빚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단 뜻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사실은 법안 통과에 가장 큰 저는 지원군이라 할까요? 가장 큰 힘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지역민들이 의견 없이 이 문제를 밀고 나가면 정부도 저희가 최대한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근데 현재 그렇다면은 이제 운영 개관 준비를 지금 개발원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 그 개발원에서 이런 개관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제 법안 통과까지는 당분간은 지금 현재 체제가 간다고 봐야 되는데 예. 이 개발원에서 개관 업무를 맡으면서 우려되는 부분들 현재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좀 현재 떨어진다는 것이죠. 운영 주체 문제가 결정이 좀 마냥 늦어지면 실제 전당의 전담 조직 구성도 늦어질 것이고 그러면 개발원의 역할과 권한이 어느 선까지가 돼야 되냐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라는 게 개관도 중요하지만 개관 이후에 콘텐츠를 어떻게 지속시키고 확대시킬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가능한 운영주체 문제 논란이 좀 빨리 매듭지어서 개발원은 개발원의 역할 그리고 전당은 전당이 고유한 역할을 통해서 이 두 조직이 서로 상호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예를 들어보면 기능과 역할 규모면에서 전당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게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년 전부터 완공이 되어서 직원이 채용이 되고 시운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지금 전당은 개관과 콘텐츠를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자칫하면 부실화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능한 빨리 운영 주체를 매듭 짓는 것도 향후 전당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얼른 이렇게 운영 주체 결정이 되고 개정안도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그 20년을 맞는 비엔날레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이제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20주년이 됐습니다. 그 비엔날레 그동안에 쭉 돌이켜보시면서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비엔날레를 처음 만들어서 사실 시작을 할 때는 우리 지역이 5.18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그 특별법 제정에 상당히 몰두해 있었을 때입니다. 94년도, 95년도 환경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저희가 이제 비엔날레 선언을 했고, 그리고 광주가 참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이었는데 그 소외받는 지역에 문화의 토양이 풍부한 우리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대안으로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를 연구한 끝에 나온 것이 비엔날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첫 회에 163만 명이라고 하는 관객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비엔날레 역사상 그 관객의 수가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1회 성공이 그 95년이 지방자치 원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문화예술 행사로 그야말로 문화 경제를 논의할 수 있고 뭐 흑자도 낼 수 있고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사실 봤죠. 그래서 96년도에 바로 부산영화제가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현재 비엔날레만 해도 국내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 행사만 해도 820여 개가 있거든요. 그만큼 각 그 문화예술 이벤트의 전국화에도 사실 기여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문화가 하나의 그 국가적인 토양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반을 제공한 하나의 단초가 비엔날레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엔날레라는 불덩이가 그동안 괜찮게 탄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 비엔날레가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위상을 쌓아가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토론도 저희가 유발을 시키고 하는 그런 전체 과정이 비엔날레 담론을 형성하는데 참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방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엔날레 초기에는 뭐 이렇게 163만 기록적인 관객 말했습니다만 그때는 또 비판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 동원한 관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식된 것도 같고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비엔날레라는 게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고 해서 많은 관심도 있었고 뭐 해서 많이 참여했고 물론 이제 좀 관객은 떨어졌습니다. 꼭 이제 관객 과다만 가지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20년 동안 자리를 잡아서 비엔날레를 그래도 광주를 대표로 생각하고 또 즐기려고 하는 층들이 많이 확산된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겠죠. 왜냐하면 광주 비엔날레가 성공하니까 이 주변 국가에도 지금 다 경쟁적으로 비엔날레를 도시마다 개최한다고 나서고 있고 또 그 도시들이 사실 만만치 않은 도시들이거든요. 상하이나 뭐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나 그래서 이런 도시들과 경쟁 체제가 이제 갈수록 심화될 텐데 이제 이걸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선도적 역할을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짐이 앞으로 주어진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비엔날레가 이제 굳건히 뿌리 내리고 성공하는데 하나 새로운 어떤 도약의 단계로 만들어낸 작업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뭐 그 두 분 말씀에 뭐 당연히 동의를 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지역민들의 그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비엔날레가 20년 정도 정말 성년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정말 작가들은 얼마만큼 키워냈느냐, 세계적인 작가로 우리가 키워내는 그런 뭐 저 비엔날레를 통한 산실의 역할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비엔날레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비엔날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 전체를 사실 느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이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얼마만큼 그것이 체화되고 또 우리의 정말 삶의 질이 이렇게 높아져서 그렇게 같이 가느냐, 문화적인 의식이나 뭐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같이 가고 있느냐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는 정말 고민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사님. 이제 20년 된 비엔날레를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강주를 넘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유수 비엔날레와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게 그 후발 비엔날레인 부산 비엔날레가 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좀 독점적 위치가 지금 약화되고 있고 그 인접 국가의 비엔날레가 해당 도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비엔날레 재정 구조 자체가 정부와 지방 정부의 그 예산 지원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협찬이나 유료 감각 개그 그 축소로 인해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시아를 선도하는 비엔날레의 위상과 또 대중성 그리고 수익 구조, 재정 건전성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이 강주의 여건을 비엔날레가 잘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고 있지만 좀 더 발전 가능성과 좀 잠재력을 더 높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표님 그 비엔날레하고 또 문화전당하고 밀접한 관계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계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방안 같은 거 구상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령 공식적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이랄지 문화 전당을 그 경영하고 있는 직간접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 단 한 번도 비엔날레와 함께 직접적으로 우리 향후 광주를 고민해보고 아시아의 문화를 고민을 해보고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이 맥락을 얘기할 때 광주 비엔날레 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 굉장히 좋은 지적들 다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비엔날레가 향후에 안고 가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이면서 아마도 광주 비엔날레가 광주에서 열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광주 비엔날레가 광주시나 광주에 속한 것으로 의식을 그렇게 모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는 엄밀하게 보면은 공공재단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 시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 광주 비엔날레하고 부산 영화제 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문화 이벤트, 문화 행사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구조상 광주시장이 광주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의식의 연대에서 광주 것이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광주시가 광주 비엔날레에 저희 그 창설 때부터 기금을 투자했다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광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광주 지역이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과 연대하고 광주와 함께 살아가야 하고 광주역 정서를 담아내야 하는 것과 함께 좀 넓게 맥락을 펼쳐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전체 문화적인 지형도 속에서 저희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의 전시 면적이 사실상 한 8,000 스퀘어미터, 약 한 2,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전당의 전체 그 면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화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러겠어요. 우리 전당이 이렇게 지었는데 브랜드 가치가 있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광주 비엔날레가 들어와서 한번 비엔날레 해봐라, 이 내부에서. 그 전시 면적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당하고 연대, 또 이미 국제적인 지형들을 형성해가고 있는 이 광주 비엔날레가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이건 정부 기획이니까 하고 만나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남아있고, 어떻게 또 다행인지 그 우연인지 광주 비엔날레를 거쳐간 감독이라지 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번 그 전당의 그 요소의 그 포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됐어요. 항상 토론할 때마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아쉽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토론 과정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먼저 박 회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올해 2014년을 맞으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광주시의 과제 2개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올 2월에 논의가 될 세계 수영 선수권대 법안을 제가 어찌됐든 지역민들의 뜻을 담아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또 그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대단히 저한테는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 관련한 특별법,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 법안을 가지고 정부 당국자들을 설득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다른 걸 생각할 사실은 여력이 없어요. 그 2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아무튼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들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면 싸우고 또 설득을 해야 된다면 설득을 해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금년이 저희 비엔날레 20년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아주 드물게 사실은 비엔날레에 대한 선언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선언문 속에서는 전 세계의 그 시각 문화 현장의 지형도에 관한 언급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의 정신성, 광주 정신에 입각해서 창설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저희가 20주년 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사실 도시 이름에다가 정신이란 말을 붙이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서울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워싱턴 정신, 파리 정신, 런던 정신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광주 정신이라는 말을 흔히 쓰고 고유명사에서 보통명사로 전환하기까지 사실 우리 전혀 거부감 없이 쓰고 있으면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 정신이 뭐냐고 물으면은 선뜻 대답하기 참 어렵거든요. 이 20년 비엔날레 기념해서 광주 정신에 관한 선언문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 그 5.18 연구소에서 내일 우리가 이 첫째 라운드 테이블을 합니다만은 광주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 광주 정신에 관한 학문적, 시민사회적 또는 문화예술계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쯤은 정확한 정의에 관한 언급을 해보겠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20년 행사에 광주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하고 전시하고 또 강연들이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네. 우선 개인적으로나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 이제 5개원 감독이 선임되어서 확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이 아마 선임될 겁니다. 이 6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한 소명의식을 좀 가지시고 좀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개인적으로도 영예일 수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고 또 지역의 기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강력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이 광주 프로젝트를 좀 성공시키도록 굉장히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당만 볼 게 아니라 광주시라는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또 전남도 호남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엔날레도 있지만 또 그 CT연구원이 지금 광주 과기원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들은 얘기하면 그 책임을 진 교수가 서울에다 분소를 만들겠다, CT연구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도 굉장히 우려되는 일이죠. 지역민들이 다 힘을 모아서 그걸 광주로 유치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이런 CT연구원, 콘텐츠진흥원, 그다음에 전당이 어떻게 또 연계를 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나 혹은 문화 전반을 상승시키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해서 좀 작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이제 올해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나 그리고 비엔날레 20주년 좀 광주가 굵직굵직한 문화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문화예술진흥을 총괄하고 콘텐츠 사업을 총괄하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이 나주에 입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준비하냐에 따라서 향후 광주가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좀 놓여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좀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여튼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좀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특집 3부 문화편에서는 지역의 문화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과제들이 모두 슬기롭게 해결되면서 명실상부한 광주가 아시아 문화 허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